수능 특강 독서 사회 10번째 지문입니다. 임금 탄력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제목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임금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근데 사실은 이 지문은 임금 탄력성에 대한 지문이 아니에요. 예, 임금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애덤 스미스의 노동시장론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좀 필요하기 때문에 살짝 그 개념을 끌고 왔을 뿐이지, 사실 이 글은 애덤 스미스의 노동시장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글입니다. 이게 만약에 임금 탄력성에 대한 지문이었다면 임금 탄력성에 따라서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그래서 이제 뭐 이 상황에서의 임금 탄력성은 뭐고,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문제도 뭐 이제 계산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게 좀 출제가 되고, 뭐 이게 좀 더 초점이 맞춰졌을 텐데 사실 얘는 거기에 초점이 있진 않아요. 어쨌든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노동 공급의 임금 탄력성은 노동 공급량의 변화율을 임금의 변화율로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글로 써 있는 거 여러분들이 식으로 바꿔서 생각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이 값이 0에서 1 사이일 때 비탄력적이라고 하고 1보다 크면 탄력적, 탄력성이 무한대인 상태는 완전 탄력적이라고 한다. 탄력성이라는 게 여러분 임금에만 나오는 게 아니죠. 여기저기 나옵니다.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나오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분모와 분자가 있죠. 보면 얘가 분자고 노동 공급량의 변화율이 분자, 임금의 변화율이 분모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겠죠. 분모의 변화에 따라 노동 공급량이 얼마나 변하는지, 분자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모의 변화에 따라 분자가 얼마나 변하는가. 분모가 1 변할 때 분자가 얼만큼 변하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임금의 변화가 1이 일어나면 노동 공급량이 얼마나 변하냐, 이걸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많이 변하면 탄력적인 거고요. 많이 안 변하면 비탄력적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0에서 1 사이일 때가 비탄력적이고 1보다 크면 탄력적인 거예요. 탄력성이 무한대인 상태는 완전 탄력적인 거죠. 그러면 임금 변화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노동 공급이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는 무제한적 노동 공급의 단계라고 얘기했죠. 이게 산업화 초기인데, 그럼 이거는 뭐냐는 건데, 봐봐. 무제한적 노동 공급의 단계잖아요. 임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랬죠. 이 말은 임금이 변하든가 말든가 노동 공급량이 엄청 많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건 뭐냐? 임금의 변화, 그러니까 임금이 낮아져도, 그러니까 높아져도, 잠깐만요. 낮아져도, 임금이 낮아져도 노동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 줄어들지 않는 거야. 미안해, 줄어들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임금이 낮아지면 노동 공급량이 줄어야겠죠. 왜냐면 그러니까 임금이 낮아져, 그러면 일하기 싫잖아. 그죠? 일을 에이씨 그 돈 받느냐 안 할래, 이런 사람들이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임금 변화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노동 공급이 무한대로 늘어나 버려. 그러니까 이게 임금이 막 낮아져도 일하겠다는 사람이 넘치고 넘쳐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니까 이거는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분모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분자가 얼만큼 변하느냐가 탄력적이다 탄력적이지 않다를 따지는 거라 그랬는데, 얘는 안 변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는 비탄력적인데, 얼만큼 비탄력적이냐면 완전 비탄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완전 비탄력이라는 말은 없기는 합니다. 없기는 해요. 왜냐면 이게 일반적인 게 아니거든. 보통 임금이 낮아지면 조금이라도 변해야 되거든. 예. 어쨌든 그래서 그런 말은 없지만 지금 이것은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비인간적 근로조건하에 노동자를 방치해 둠으로써 발생하는 노동력의 손실을 막고 그 재생산을 목표로 제시한 것이 애덤 스미스의 노동시장론이다. 자, 그러니까 왜 애덤 스미스가 노동시장론을 제시했는지가 나와 있고요. 이유가 이거죠. 흔히 애덤 스미스를 국가 권력의 간섭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사유재산과 기업의 자유를 옹호하는 자유방임론자라고 하나, 그는 결코 당대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무조건 이를 찬미하는 소극적 자유방임론자가 아니었다. 여러분, 애덤 스미스 하면 떠오르는 게 있나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국부론이라는 글이 있죠. 저는 국부론을 좀 읽어봤는데, 사실 국부론을 좀 읽어보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소극적인 자유방임주의자, 우리가 생각하는 보이지 않는 손을 예찬하고 내버려 둬라,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밑에 이제 살짝 나오는데 이 사람은 기존 체계를 갖추고
갖춘 다음에 공정한 체계를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자유방임을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자유방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앞에 건 쏙 빼고요. 자기네한테 유리한 것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내버려 두라는 그런 소극적 자유방임론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국부론 내용도 그래요. 국부론 내용도 국가가 어떻게 이 경제 체제에 간섭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이 국가의 부가 살아날 수 있는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공정한 질서가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공정한 사회 질서의 내용으로 독점의 철폐와 경쟁의 확립을 들었습니다. 그는 현실을 그대로 두면 독점과 노사 간 교섭력의 차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항상 경계하고, 나오죠? 노사 간 교섭력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경계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와 회사 측이 대등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자유방임을 해도 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자유방임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독점을 줄이고 노사 간 교섭력을 균등하게 하여 경쟁적 시장 조건, 즉 자유방임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것을 강조했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이러한 조건의 성립을 전제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유방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당시의 노동시장에 대한 그의 견해에도 잘 나타난다. 여러분, 그러니까 소극적 자유방임과 적극적 자유방임을 구별하셔야 되겠죠. 소극적 자유방임은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 사회의 원칙이 어떻든 노사 간의 뭐 교섭력이 어떻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게 소극적 자유방임입니다. 근데 적극적 자유방임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이 노사 간의 교섭력이 대등해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쟁적 시장 조건이 온전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에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유방임을 하라는 거죠. 이게 적극적 자유방임입니다. 차이를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보시면 애덤 스미스의 노동시장론은 노동시장이 경쟁적 시장이 되기 어렵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자, 경쟁적 시장, 아까 뭐였어요? 노사 간의 교섭력이 대등해져야 된다. 이게 경쟁적 시장 조건인데 이런 경쟁적 시장이 되기 어렵다. 노사 간의 교섭력이 대등해지기가 어렵다는 인식인 거죠. 그는 국부론에서 본래 노동시장은 수요자도 하나 공급자도 하나인 쌍방 독점적 시장이 되기 쉬운 경향, 그러니까 경쟁적 시장이 아니라 쌍방 독점적 시장이 되기 쉬운 경향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노동시장에서 노사 간 교섭상 지위에는 구조적으로 비대등성이 있음을 지적한다. 대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노동시장이 경쟁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 간의 교섭상 지위가 대등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사용자가 회사 측을 말합니다. 사용자의 단결이 노동자의 단결보다 쉽기 때문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사용자의 수가 적습니다. 사장님이 많겠어요? 사원이 많겠어요? 우리나라에 사원이 많지 아무래도. 그러니까 사용자의 단결이 좀 더 수월하다는 거야. 인원 자체가 적으니까. 또 이해관계가 일치해요. 사용자들은 이해관계가 일치합니다. 뭐냐? 돈을 적게 주는 거예요. 노동자들의 돈을 적게 주는 거. 이게 사용자들의 공통된 어떤 목표죠. 근데 노동자들은 이게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노동쟁의를 하거나 파업을 하거나 하면 월급을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월급이 그래도 적은 돈이라도 당장 월급이라도 받아야겠다. 이런 애들이 있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 아니야, 나는 이거 지금 못 받더라도 투쟁을 해서 내가 교섭력을 높여가지고 나중에 큰 돈을 받을래.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버려요. 사정도 다르고 처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뜻을 모으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용자의 단결이 당연히 쉽습니다. 교섭상 지위의 비대등성이 커져서 노동시장이 경쟁적 시장이 되지 못한다. 자, 이거 노동시장이 비대등한 이유, 비대등성을 갖는 이유를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경쟁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 조건이 열악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비대등성이 있으면 안 된다. 대등성을 갖춰야 돼요. 대등해야 돼. 교섭력이 대등해야만 노동 조건이 열악해지지 않아. 근데 비대등하기 때문에 노동 조건이 열악해진다. 경쟁적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 조건이 열악해진다.
교섭상 지위의 비대등성이 존재하는 경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동자의 단결은 노동시장의 경쟁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결국 애덤 스미스의 관점에서 볼 때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는 노동자의 단결을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이 경쟁 촉진적인 면이 있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경쟁을 촉진하는 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노동자의 단결을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이 경쟁 촉진적인 면이 있었다. 그러니까 경쟁성을 높인다는 거죠. 그 얘기죠. 같은 얘기죠 지금. 교섭상 지위의 비대응성이 존재하는 경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동자의 단결은, 그러니까 노동조합은 노동시장의 경쟁성을 높이는 역할. 좋은 역할입니다. 애덤 스미스가 봤을 때는 이건 긍정적인 거예요. 경쟁시장을 만들기 위한 조건을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노동조합의 역할이 경쟁을 촉진하기 때문에 경쟁시장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는 그렇다. 산업화 초기 무제한적 노동 공급의 단계에서는 과잉 노동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은데 일자리가 별로 없는 거죠. 임금의 수준은 최저 생계비 수준을 벗어나기 힘들었다. 그렇죠. 사장들이 돈을 많이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일할 사람이 넘쳐나는데. 이 시기에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동법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당연히 돈을 많이 안 줘요. 돈을 많이 안 줍니다. 안 주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걸 법으로 제정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법으로 제정하지 않으면 노동자들의 어떤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이 필요했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최저임금 계속 오르고 있죠. 최저임금 문재인 때 10,000원까지 올린다고 했는데 뭐 결국 못 올리긴 했습니다만, 올리면 안 된다고 막 난리치기도 했고 누군가는 또 올리라고 난리를 치기도 했죠. 확실한 건 이겁니다. 이걸 올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걸 떠나서 왜 올리라고 하는 거냐면 니네가 알아서 안 올려주니까 그런 거예요. 예? 예전에 무슨 방직 회사, 우리나라에 무슨 뭐 엄청 오래된 방직 회사라요. 방직 회사라는 게 이제 이렇게 그 기계 돌려가지고 옷값 만들고 옷 만들고 뭐 이런 회사죠. 엄청 오래됐는데 그 문을 닫는다고 막 엄청 안타까워하면서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신문은 아니고 인터넷 신문에 기사가 났는데 난 그걸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가지고 무슨 18년 된 직공들인가 30년 된 직공들인가 아무튼 그 사람들한테 월급을 제대로 줄 수가 없어서 그 몇십 년 일한 사람들이 그만두게 됐다. 그 회사가 망하게 됐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가 올라왔는데 난 그걸 보면서 어이가 없었던 게 제 기억으로는 18년인가 30년 둘 중에 하나거든요. 아무튼 어쨌든 간에 10몇 년 넘게 일한 사람들한테 최저임금을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냐? 그래 놓고 그 돈 못 줘서 회사가 망한다. 망해야죠. 물론 뭐 그 직공들은 그런 회사라도 만족하니까 다니고 있었긴 했겠지만, 사장님아, 이거 양심 너무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10몇 년을 회사를 다녔는데 그 사람들한테 최저임금을 줍니까? 그따위로 하니까 최저임금을 올리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니네가 알아서 대우해주고 직원들 하면 안 해주죠. 절대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절대 안 해주기 때문에 이걸 법으로 제정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때도 마찬가지였겠죠. 이때도. 그래서 노동법이 필요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애덤 스미스는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교섭상 지위의 구조적 비대등성은 노동자들이 단결해도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그러면서 그 해결책으로 뭘 제시했냐? 경제 성장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이 글이 뭐 대단한 걸 써놓은 것 같지만 되게 뻔한 내용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자, 경제 성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노동의 수요가 확대됩니다. 무슨 말이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노동의 수요라는 말은 일자리예요.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자리, 이게 노동 수요입니다. 일자리가 늘어나 경제 성장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사를 많이 차리겠죠? 기업들이 투자도 하고, 그죠?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뭐 이렇게 늘릴 거 아니야, 일자리를. 그러니까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노동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럼 이제 노동자들이 이 노동 수요에 비해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 수요가 많이 늘어나니까 노동자는 그대로 있는데 노동 수요가 많이 늘어나니까 갑자기 노동자가 귀해지기 시작하는 거지. 이해돼요? 그럼 임금이 오르는 거죠. 그 얘기야. 그 당연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 수요의 지속적 확대,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의 확대죠. 답을 찾고 있다. 산업화가 되면 대량 생산, 대량 유통, 대량 소비 단계에 들어가면 노동력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 노동법의 시대는 끝나고
변화가 나타나는데 산업 생산에 비해 노동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왜 제한적이냐? 일자리가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네, 일자리가 많아졌기 때문에 노동 공급이 제한적이다. 노동시장의 여건이 사용자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게 된 것이다. 노동자들 사이에 구직 경쟁 못지않게 사용자들 간의 구인 경쟁이 나타나게 됩니다. 구인 경쟁, 좋은 인재를 이제 채용하려고 하는 구인 경쟁이 나타나게 된다. 즉 무제한적 노동 공급의 단계에서 벗어나 제한적 노동 공급의 단계로 넘어감으로써 노사 간의 교섭력이 대등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당연한 소리인 거죠. 네, 당연한 소리인 거예요. 특히 경기 상승 시에는 어떻게 돼요? 기업들이 막 확대를 하죠. 확장 정책을 펴니다. 그러면 이제 일자리가 정말 많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노동자들의 교섭력이 우위가 되기도 한다. 뭐 그렇다는 거예요. 됐죠? 마지막 문단. 노사 간의 교섭력에도 대등성이 성립하고 노동시장에서 경쟁이 기능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임금의 수준은 노동의 생산 기업인 노동 생산성에 접근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이라는 건 노동자 한 명이 만들어내는 가치거든요. 예. 근데 그 가치만큼의 임금을 못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근데 이제 그 임금의 수준이 노동 생산성에 좀 접근을 하게 됐다. 올라갔다. 이런 얘기겠죠. 이에 따라 산업화의 성과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배의 몫이 증가하고 임금 등의 근로조건은 국민 경제의 생산성 상승률에 맞춰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면 예전에 임금의 수준이 노동 생산성보다 훨씬 낮았을 때에는 이 1인 노동자가 생산하는 그 가치를 누가 먹고 있는 거야? 사장이 다 먹고 있는 거죠. 예, 사장이 다 먹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왜 사장이 먹어요? 노동자들의 교섭력이 낮기 때문이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됐죠? 뭐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보시면 임금 탄력성 얘기가 별로 없죠? 뒤에는 아예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임금 탄력성은 그냥 앞에서 조금 요거 설명하려고 제시를 했을 뿐이고 사실은 이것은 애덤 스미스의 노동시장론에 대한 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리를 했고요. 자, 처음에는 이제 임금 탄력성은 이렇게 구하는데 비탄력적이라는 건 이런 거고 탄력적이라는 건 이런 거고 완전 탄력적이라는 건 이런 거다. 산업화 초기에는 근데 노동 공급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애덤 스미스는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 공급이 무한대인 이러한 상황에서 무한대 노동력이 손실되고 있는 이 상황을 막고자 노동시장론이라는 이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애덤 스미스의 적극적 능동적 자유방임. 애덤 스미스는 소극적인 자유방임자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 있었죠. 그래서 독점의 철폐와 경쟁의 확립을 통한 노사 간 교섭력 균등이 필요하다. 좀 요약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 경쟁적 시장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노동시장은 쌍방 독점적 시장이 되기 쉽다. 다시 말하면 경쟁적 시장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용자의 단결이 노동자의 단결보다 쉽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쟁적 시장이 되지 못하고 노동 조건이 열악해지게 된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노동자의 단합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역할을 통해 노동조합의 역할을 통해 노동자가 단합을 해야 돼요. 단결을 해야 되고 그래야 노동시장의 경쟁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자유방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보통 기업가들이에요. 기업가들과 한나라당 의원들이죠. 그 사람들은 자유방임을 참 좋아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인용하는 그 보이지 않는 손, 이 국부론 애덤 스미스는 사실은 노동 단합을 주장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아이러니하죠. 그 다음에 애덤 스미스는 그럼 어떤 해답을 내놓았느냐? 경제 성장을 통해 노동 수요의 지속적 확대가 일어나야 노동자들의 교섭력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봤다는 거죠. 경제 성장이 일어나면 노동 공급이 제한적이게 되고 노동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이죠. 노동자의 교섭력이 대등해질 수 있다. 경기 상승 시에는 오히려 우위에 서기도 한다. 뭐 이런 말입니다. 노사 간의 교섭력이 대등해지고 임금의 수준이 노동 생산성에 접근하게 될 수 있다. 됐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끝.